죽어버리자. 이게 너무 힘들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고통을 내가 왜 받아야 되나. 오빠는 너무 미안하고 올해 초 한 탈북자가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그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명단을 북한으로 넘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7개월이 지난 후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8월 22일 이날 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한 탈북자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 지금 국가보안법 9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했던 그런 판결이었고 재판부에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1심 판결이지만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은 이례적인 일. 유호성 씨는 이제 오늘 바로 이제 나올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한 1시 정도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판결 2시간 후 서울구치소 앞.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던 유우성 씨가 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지난 1월 구속된 후 7개월 만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어디가서 신부님이랑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던 탈북자 중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가 처음입니다. 참 오랜 동안 거의 8개월 가까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올해 1월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내 탈북자의 40%가 넘는 명단이 북한에 넘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 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체포되었기에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그는 2004년에 탈북 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 이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현재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저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집에 있어. 집에. 너 집에 왔어? 집에 이제 지금 막 들어왔어. 왜? 밥 먹어? 밥 먹었어. 이제 먹고 고생 많았어 오빠. 북한 회령에서 태어난 유 씨.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북한에 정착한 제북 중국인 화교입니다. 남한 사회를 동경하던 그는 2004년 북한 국적이라고 속이고 입국, 탈북자로 인정받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화교 신분을 속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간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요. 내가 정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억울하게 살아야 되나.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고 나는 무죄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있으니까 너를 의심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할 때마다 정말 엉덩이 무너지고. 유 씨는 자신이 간첩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죽어버리자. 이게 너무 힘들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고통을 내가 왜 받아야 되나.
내가 정말 밖에서 나쁜 일하다 들어오면 내 스스로라도 이것이 유성 씨의 1심 판결문입니다. 간첩, 특수잠입 탈출, 편의 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과 여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 씨의 간첩 혐의는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명단을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여동생이 두만강을 넘어 중국 연길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있는 유 씨가 메신저로 연길에 있는 여동생에게 탈북자 명단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전달된 명단이 여동생이 준비한 USB에 담겨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혐의 내용은 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중국 옌지. 국정원은 유 씨의 여동생이 북한에서 나와 이곳의 친척 집에 머물며 오빠의 간첩 활동을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오빠가 보내준 명단을 저장하기 위해 여동생은 집 근처 상점에서 USB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여동생이 USB를 구입했다고 한 가게입니다.有那个 U 盘吗？这大 T 没有 U 盘。那个把内存卡插那里才能用的。啊，只有这把才没有 U 盘啊。没有。USB 哪分的？哎，我记得你家卖 USB 了吧？U 盘。就是这种读卡器，没卖过。啊，리더기 못 하는 거야, 리더기. 리더기는 뭐예요? 리더기 그 칩을 여기다 꽂는 거.把卡插那里就跟 U 盘一样。 그 옛날에 샀다던데 이거. 以前我朋友在这买过呀，买过 U 盘啊。不是，刚卖过。没卖过。哪儿有卖的？这跟家没有。 집 근처 다른 가게들도 USB를 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你这有没有 U 盘？没有。USB 没有。没有。有 U 盘吗？没有。USB。这么大包是 U 盘都没有。我就这个不是，以前就没有吗？我记得有吧。以前就没有。啊？以前就没有。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오빠가 메신저를 통해 여동생에게 명단을 전달하고 여동생은 명단을 USB에 담아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메신저를 통한 전달 방법에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이 유 씨와 여동생이 화상 채팅을 한 증거로 제시한 여동생의 사진입니다. 오빠는 한국에서, 여동생은 중국에서 화상 채팅을 했고 탈북자 명단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한 컴퓨터 전문가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QQ 是那个中国最长的对，最多用的最多的那个聊天记录。在韩国下载这个的话，也可以互相对话是吗？也可以。这个 QQ 我就跟 MSN 一样，国际性的那种。 그리고 자기 거면 되는 거죠. 우리는 유 씨 여동생의 QQ 메신저 아이디로 직접 로그인해 봤습니다.
提前你重新说一遍。这个是我的 Q，我的 Q 第一天就是第一天什么时候登录的？2011年10月27日嘛，这不是？ 2011년 10월 27일 날 맨 처음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개통을 한 거다. 그때 개통을 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QQ 메신저를 통해 명단을 주고받은 시기는 2011년 2월. 그런데 유 씨 여동생의 QQ 메신저 가입 시기는 2011년 10월. 명단을 주고받았다는 시점에 여동생은 QQ 메신저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옌지에서 북한으로의 이동도 문제입니다.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여동생은 연길 시내 한 PC방에서 명단을 전달받습니다. 택시를 타고 두만강 인근으로 이동, 그리고 두만강을 도강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 씨 변호인단은 국정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동생이 목숨을 걸고 그 추운 겨울에 두만강을 도강을 하고 또 장마철에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도강을 하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였고, 그리고 여동생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나올 일이 있다라고 하면 비자 발급받아서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복 화교 신분으로서 굳이 도강을 하지 아니하고도 북한과 중국을 왕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령의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쉽게 전송이 가능한 파일 하나를 전달하기 위하여 도강이라는 위험성이 높은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 역시 합리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유 씨는 탈북 후 여러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유 씨가 단체 활동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170여 명의 명단을 수집, 북한으로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 씨가 활동했던 한 단체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 50명 조금 넘거든요. 한국 학생하고 북한 학생,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비율이 4대6 정도. 유 씨가 가지고 있던 이 단체의 명단 상당수는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증거로 제시한 탈북자 명단의 대부분은 이 단체의 장학금 신청서입니다. 명단을 갖고 있거나 작성해서 받거나 이런 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그냥 받고 그걸 취합해서 취합이라는 게 다 모아서 한 폴더 만들어서 장학금 하시는 분 넘겨주면 그 장학금 하시는 분이 관할하시는 분이 그걸 가지고 회의해서 누구 줄 것인지.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회장이었던 유 씨가 장학금 신청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신청서의 대부분은 2012년 8월에 작성된 것. 한 달 전인 7월에는 북한에 전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유 씨가 북한에 10,000명이 넘는 탈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170여 명의 명단이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이전에 작성되었고 국정원의 주장처럼 주소가 포함된 것은 3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단체의 관계자는 설령 명단이 유출됐다 하더라도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넘겼다는 그거에 보니까 남한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있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누구누구 참여한지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뭐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명단입니까? 생각하시죠? 아니, 그건 저희가 주민번호를 오픈한 것도 아니고 연락처랑 이름을 적어했는데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유 씨가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명단을 북으로 넘겼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서울시청 탈북 공무원이 그 세터민 자료를 10,000명을 북한에 보냈다. 전 처음에 들을 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이건 도저히 이건 정말 내 말 하는 거 아니다고. 유 씨가 체포됐을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명단 유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조사도 지금 끝마친 것도 아니고 조사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누구 입에서 이게 10,000명이라는 게 나왔나고 따지고 물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국정원에 취재 요청을 하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유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공 사건의 특성상 현지 수사와 사실 조회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번 판결은 증거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QQ 메신저에 대해서도 실명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성을 전제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유 씨의 여동생이 QQ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허술한 조사와 불충분한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씨는 간첩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지속적으로 북한을 드나들며 임무를 수행해온 간첩이었을까요? 옌지에서 차로 2시간을 가면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이 나타납니다. 철책선 너머로 두만강이 보입니다. 유 씨가 탈북하기 전까지 살던 북한 회령시. 국정원은 유 씨가 두만강을 수차례 도강해 북한을 넘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간첩 혐의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5월 21일 유 씨는 회령에 있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위부 직원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심장이 약하던 어머니는 보위부 직원의 추궁을 받다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이틀 후 유 씨는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사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보위부 그 탐지기에 걸려서 놀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마지막 가는 길을 흙으로 묻어주려고 제가 2006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3박 4일 동안 갔다 온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고. 국정원도 유 씨가 북한에 간 것이 어머니 상을 치르기 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후의 행적입니다. 국정원은 남은 가족이 걱정된 유 씨가 다시 한번 북한으로 들어갔고 이때 북한 보위부의 발각당해 오진 곰 끝에 공작원으로 포섭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 명단을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특수잠입죄입니다. 그러나 유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례를 마치고 나와 국정원의 주장대로 북한으로 간 것이 아니라 창춘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창춘으로 향했습니다. 유 씨와 국정원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엇갈리는 중요한 시기.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유 씨의 친척을 만났습니다.
친척들은 유 씨가 장례를 마치고 나와 창춘에서 약 일주일가량 지냈다고 말합니다. 就是说刚刚那个上咱家来是在那个姐姐去世前去世后啊。 姐姐去世了以后，他不是那什么吗？来了后上咱这个跟哥哥他们。 유 씨의 이모는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여자친구가 창춘까지 왔었고 두 사람에게 비행기 티켓을 사준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这个票当时花多少钱？你记不记得？什么玩意儿？买的给他买的机票吗？不是。机票好像是不到2000块钱吧，2000多呀，我也记不得了。其实孩子我忘了，他那个刚来一趟不容易，咱就是讲话，所以给他买机票那是。我跟我嫂子她回来说的，我那这事我还能忘了呀？ 친척의 말은 사실일까? 유 씨와 함께 베이징으로 갔다는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유 씨는 창춘에서 베이징으로 와서 약 10일 정도 머물렀고 이때 몸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 씨의 여자친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친척 및 유 씨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去长春找他之后，在长春住了几天，然后一起坐飞机回的北京，然后从北京他得了那个水痘，之后在北京养了1个星期之后，坐飞机回的韩国。 유 씨의 여자친구가 간호사로 일하던 대형 병원. 이 병원에서 유 씨는 수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 씨의 처방전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처방전에는 유 씨의 중국식 이름이 적혀 있고 병명은 수두. 치료한 날짜는 2006년 6월 14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병을 우리 아이가 그 수두 생겼거든요. 나도 수두는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하고 강의에서 안 왔어요, 우리 애는. 근데 강의가 장영미에서 떠날 때서 몰랐습니다. 강의 수두 오는 거. 근데 강의가 북쪽 전화 왔어요. 삼촌 내 한국에 못 들어갔다고. 그 어쩐가 수두 옮긴 것 같다고. 열 나가지고 야 자기 연락 혼냈대요. 국정원은 특수 잠입죄에 대한 주요 증거로 유 씨의 출입국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2006년 5월 22일 중국으로 들어갔고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온 기록을 바탕으로 그 사이 2차례 북한에 들어갔고 간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여동생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동생이 진술한 오빠 유모 씨의 미립국 시점에 유모 씨가 실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이 있는 바 이것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국정원은 그 이후에도 유 씨가 북한 회령에 있는 집에 수차례 다녀왔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에 두만강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고 (2012년도에도) 북한 회령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척들은 2011년 7월 유 씨 가족이 중국으로 완전히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북한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北朝鲜什么人都没有，上他是干啥去上那儿来？ 아무 사람도 없는데. 아무 사람도 없어요.
这里说吧，爷爷奶奶的坟全都烧了，烧了后都扔江里头了，知道不？ 친척들은 유 씨 가족이 이주할 당시 어머니 묘소도 함께 이장했다고 말합니다. 친구분 아니고 형님이에요, 형님. 아, 맞아. 당시 이장을 도왔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对这个时间，那知道那是谁的坟？就是刚上他母亲的。那是具体是哪年的几月份？时间跟这个时间基本差不多。因为啥？苞米也是到他这儿了，苞米先砍的苞米到那先挖的嘛。 창춘시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외곽 지역. 이곳으로 유 씨의 어머니 묘를 이장했다고 합니다. 看到那个房子啊，那个房子吧，再往西边一走， 집인데서 서쪽으로 좀 더. 네네. 저쪽에요? 드넓게 펼쳐진 옥수수밭. 옥수수가 너무 자라 묘지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저 여기입니까? 여기에요? 조인화, 여기 조인화. 아, 어머니 이름 맞네요. 어머님 조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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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2011년 5월 입. 2011년 5월 입. 아, 이거 비서 세운 게 2011년 5월이란 거죠? 그렇지. 여기 묘까지 다 이장한 게. 这么高，然后再埋在哪里？就这个位置，对，就这个位置。为什么选到这里？这么大地方？这个吧，这么回事儿，这一片儿啊，就是从那咱走的这个下了田走的这条道往这边这一片儿，都是那个我家那个我哥哥的自留地，这是个，所以说把他埋到这儿了。 화교였던 유 씨 가족은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이주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아들인 유 씨가 한국으로 떠난 후 유 씨 가족은 북한을 떠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유 씨의 친척들을 설득해서 어렵게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취재를 꺼리는 아버지를 겨우 설득, 집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 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아버지는 지금도 북한 회령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유 씨의 아버지는 2011년 5월 북한의 집을 팔고 7월에 완전히 중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예. 못하고 저기 나간 적이 없지 뭐. 이장으로 잠깐 그거 저 12년도 그때 이 집이네 그래서 쌌단 말입니다. 그때 집을 사시고 그 이후로 북한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없습니다. 유 씨의 아버지는 북한과 중국을 오갈 때 발급받은 비자를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2010년도에 한번 나오셨었고, 2010년도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거죠? 2011년 7월 9일에 나와서 그 다음에 북한 안 들어갔다 이거죠? 네. 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들어갔다는 게 찍혀야 되는 건가요? 예. 비자에는 2011년 7월 9일 중국으로 들어온 기록만 있습니다. 이 시기 이후에 유 씨의 가족들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사만에서 한 번만 갔다 왔지 그 다음에 간 적도 없는데
거기에다 그저 사람 그저 깡터 그저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깡터를 그렇게 치려고 그렇게 한다고 내 진짜 동네 그 리아리인데 뭐. 유 씨가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국정원이 제시했던 것은 출입국 기록 외에도 또 있습니다. 유성 씨가 북한에서 빨간 잠바를 입고 있거나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다른 탈북자들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은 2010년 유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무혐의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번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입니다. 국정원에서는 이 사진을 유 씨가 간첩 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으러 북한에 들어갔을 때 촬영한 것이라며 미립북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 이번에도 신빙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 한 장. 제출 당시 사진은 원본 파일이 아닌 A4 용지에 프린트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이 사진이 유 씨가 2012년 1월 23일 북한 회령으로 들어갔을 때 집에 있는 사진을 찍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사진은 유 씨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되었는데 복구 작업을 통해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한 복구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검증이 들어가니까 자기도 말을 바꾸는 국정원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은 한 장이 아니라 4장이었습니다. 국정원은 4장의 사진 중 한 장만을 흑백으로 프린트해 주요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 사진을 가지고 북한의 회령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것도 그 A4 용지에 프린트를 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변호인이나 그다음 재판부에서 이게 진짜인지를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디지털 사진의 원본 파일에는 촬영한 위치 정보 등의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진의 위치 정보는 북한 회령이어야 합니다. 제작진은 사진의 GPS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IT 시대니까 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네요. 조선족 자치주라고 돼 있는 네, 거죠? 끝까지 갈 필요도 없는 그런 거죠. 사진을 찍은 날짜는 이게 찍은 날짜가 2012년 1월 23일이라는 거죠. 네. 사진을 촬영한 날짜는 국정원의 주장대로 23일. 그런데 장소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을 통해 함께 찾아낸 나머지 사진들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뒤집어 씌웠다가 팩트가 안 나와가지고.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사진. 노래방에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도 촬영한 날짜는 1월 23일입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옌지에 사는 유 씨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중국 옌지의 한 노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보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3개 있고 이쪽에 아버님 쓰시잖아요. 네. 사진 속의 배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1월 23일 이곳에서 유 씨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애기고 있고 그 광희 아버지 이거 우리 어머니. 영씨 어머니 그다음. 네. 그리고 애기도 있네. 네, 애기 여기 있고. 애기 우리 누나 집에 애기 조카 여기 있고. 네. 누가 찍었죠 사진을? 광일이 찍은 겁니다. 광일이 형이? 네. 이때가 언제였어요? 설. 네, 설. 해도 새벽까지 나와서 12시 넘어서까지? 여기 올해 한 2시간이 나왔으니까 우리 10시 그때 들어왔다가 뭐 12시 넘어서 나간 거예요. 국정원은 복구 당시 한 폴더에 있던 이 사진을 찾지 못했던 것일까? 국정원에서는 아마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니까 또 같은 거를 찾아냈지만 발췌해서 법정에 제출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주요한 증거로 삼았던 이 사진이 23일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촬영한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입니다. 사진을 촬영한 23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24일에 북한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미리봉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소장 변경 시 제출된 또 하나의 증거, 유 씨의 통화 내역입니다. 24일에 통화 내역이 없으니 그 사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통화 내역이 없으니 북한에 다녀온 것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 1월 24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신되거나 수신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북한 지역에 들어갔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통화가 없는 시간대에 회령에 다녀왔다는데 회령에 가면 회령에서도 아이폰이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진첩도 연길 지배해서 아이폰으로 찍은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자 검찰이 공소 철회를 한 게 아니라 궁색하게도 그 아이폰의 통화 내역이 없는 날 새벽에 가서 그날 밤에 왔다. 그래서 전화 통화 내역을 가지고 그런 공소장을 변경을 했는데 저는 검찰의 이런 공소장 변경 자체가 이 사건의 어떤 부실 엉터리 수사 및 기소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원본 파일이 아닌 프린트된 상태로 제출되었을까? 왜 동일한 날짜에 찍힌 사진 중 일부는 제출되고 일부는 제출되지 않았을까?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까지 국정원이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유 씨가 간첩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씨가 간첩으로 의심받았던 것은 여동생의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유 씨의 여동생은 약 180일가량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머물며 오빠의 간첩 혐의에 대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그녀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 경과 보고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면담했던 그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결정적 증인은 바로 유 씨의 여동생. 그 여동생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까지 진술한 거는 어제 작성하고 왔는데 사실이 아니고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어떤 게 사실인지 알게 되고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못했다고 방송하고 싶은데 너무 미안해. 동생아 오빠 많이 힘들겠다고. 오빠가 간첩이었다고 증언했던 여동생의 진술이 정면으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이 남매의 비극은 작년 10월 중국에 있던 여동생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 회령에서 같이 자란 남매. 성공한 탈북자로 인정받던 오빠는 여동생도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길 바랬습니다. 동생을 한국에 데려다가 북한에서 다 못한 공부로 대학교로 보내주고 엄마한테 좀 덜 죄송하게 화교였던 이들 남매의 국적은 중국. 제주도에 도착한 여동생도 오빠처럼 자신이 중국인이 아닌 탈북자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면 누구나 거쳐가는 합동신문센터로 가게 됩니다. 여동생은 이곳에 오자마자 독방으로 갑니다. 24시간 잠겨져 있고 국정원 직원들이 리페해야만 딱 나가고, 그리고 제 방에 CCTV 카메라가 24시간 지켜보고 있거든요. 물 목적을 받으러 나갈 때만 딱 나갈 수 있거든요.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는 조사가 지속되는 독방 생활. 합동신문센터에서 독방 생활을 경험해봤던 한 탈북자. 안녕하세요. 그는 아직도 그때의 공포를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방 자체가 공포인 것 같아요. 아예 막혀있는 독방이고, 아직 이 남한 사회를 본 것도 아니고 거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되게 공포죠, 그 자체가. 여동생은 조사관을 제외하곤 누구나 만날 수 없이 외부와 차단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가을에 시작된 독방 생활은 이듬해 봄까지 176일간 이어졌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끝은 없지. 조사가 끝나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지 않으니까 앞이 너무 깜깜한 거죠. 취재진이 만난 다른 탈북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때는 한 200명 정도. 200명 중에 독방 가는 케이스? 많이 합쳐서. 네, 합쳐서 200명 중에 독방에 바로 가는 케이스는? 저는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나 국정원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합니다.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할 경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기간 중에는 1인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혐의점이 없이 진성 탈북자로 밝혀지게 되면 단체방으로 옮겨 생활하게 됨. 탈북자를 1인실에서 생활토록 하는 것은 통모 방지, 신변 위해 차단 등이 주된 이유임. 여동생 역시 1인실에서 생활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진술 번복 끝에 유모 씨의 간첩 사실과 오빠를 도와 활동한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위장 탈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1인실에서 계속 생활하게 된 것임. 여동생의 화교 신분이 밝혀진 것은 11월 초. 그 후 조사 내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보고 오빠 간첩 아니라면 나보고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증명해라고. 근데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어이없지. 오빠 간첩 하지 않고 그런 사람 아닌데 자꾸 그런 사람이랑 했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머리채 잡아서 벽에다 막 쪼아놓고 발로 뺐다고 신다리 이 다리를 막 찼거든요. 다리를 차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주먹으로 머리 때리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줌마 수사관이 손이 막 빨개졌어요. 항상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때려요. 항상 때리고. 한 질문 한 문장에서 자기네 원하는 허위 진술 안 나오게 되면 그 단계가 넘어가지 않아요. 오빠가 1, 2년만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오면 된다. 간첩죄를 인정하면 오빠와 같이 살게 해주겠다는 등
회유도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여동생은 오빠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진술은 결정적 증거가 되어 오빠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이 됐습니다. 간첩 인정하게 되면 오빠 교화도 안 보내고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 수박 안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교화답을 안 했어요. 살게 해주겠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식처럼 너 같은 식처럼 여기서 도움받으면 사는 사람들 많다. 항상 이 김현이 대해서 설명 많이 해줬거든요, 저한테. 김현이? 그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거 자백하고 방송하고 교화도 안 가고 지금 잘 살고 있다. 오히려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잘 살고 있다. 여동생이 자신을 간첩이라고 진술했다는 말을 들은 오빠는 끊임없이 대질신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 말 자체로.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대질을 요구했고 이건 내 동생이 얘기했다고 나는 못 믿겠다. 이거는 도저히 거짓말이다. 내가 처음부터 해서 이건 다 거짓말이다. 유 씨의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신구제 청구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구제 청구 기일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여동생은 합동신문센터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176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오빠가 간첩이라고 했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회유, 협박, 그리고 폭행 사실을 실토하면서 그리고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못했다고 전화하고 동생아 오빠 많이 힘들겠다. 오빠 같은 그런 간첩죄는 형부로 1, 2년만 살고 나온다. 그 이상은 그렇게 오래 안 산다. 1, 2만 살고 나온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법정 나온 책 보니까 7년, 최하 7년 이상도 되잖아요.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때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네, 굉장히 놀랐죠. 내가 진짜 너무 석했구나. 그리고 재판부는 합동신문센터의 176일 동안 회유, 협박, 폭행이 있었다는 여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수사관으로부터 폭행, 협박,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백을 하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오빠가 1, 2년 정도만 살고 나오면 다 된다. 우리 쟤는 다 처벌받고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동생이 폭행 협박도 당하지 않고 회유도 당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오빠와 자기의 간첩죄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은 역시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동생이 수사기관 및 증거 보전 절차에서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은 그만큼 수사 과정에서 여동생에 대해 국정원의 회유, 협박, 폭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임. 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여동생은 사실상 간첩죄의 공범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빠 간첩 혐의의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 중 상당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여동생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진술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여동생이 반성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도 여동생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음. 그러나 여동생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면서 자발적으로 오빠의 범죄 사실을 자백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동생의 역할이 오빠를 단순히 돕는 역에 불과하여 입건치 아니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임. 유 씨의 간첩 혐의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절차에 입각한 증거 위주의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 씨가 화교 신분을 속인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수호와 국익정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씨 남매 사건은 아직 1심이지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항소를 통해 유 씨의 혐의를 끝까지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의 수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 관행을 확립하기를 촉구합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들은 그 동료들의 그 비난이죠. 제가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